이거는 2011년 서울 강서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무속인 보험 사기 사건으로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1년 12월 31일에 119로 누군가 전화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누구세요? 이분이 왔잖아요. 의식 상태 안 좋아요? 없어요. 이런 신고를 받고 이제 구급대가 이제 현장으로 갔죠. 갔는데 이미 도착을 해보니까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급사한 것으로 사망 처리가 되고 사건은 끝났는데 그로부터 4개월 뒤에 보험사에서 경찰청 장기미제 수사팀에 의뢰를 하는데요.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사망하기 한 2달 전에 정말 거액의 보험에 가입을 했다. 무려 33억 원을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수사가 개시가 됐는데 점차 이제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찾아냅니다. 이 사람의 생활에 비해서 엄청난 보험금을 계속 지급을 했다는 이제 정황이 나왔죠. 그리고 장례를 치르지는 않았어요. 갑자기 다음날 화장을 그냥 해버렸습니다. 그럼 더 이상하네. 더 결정적인 것은 이 보험금 수령액이 부모님으로 되어 있었는데 네. 딸이 사망한 것을 모르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은 이 언니만 알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유력한 용의자가 됐죠. 그래서 이제 잠복도 하고 또 미행도 하고 이제 추적 수사를 막 합니다. 하는데 이 수사팀이 정말 대단한 게 뭘 포착하냐면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는데 공중전화를 거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수상하다. 그래서 통화한 사람 상대자가 있잖아요. 이 상대자를 누군가를 찾아봤더니 광주광역시에 사는 A라는 그냥 남성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A씨라는 사람의 명의로 가입된 전화를 확인을 해보니까 수신된 전화는 굉장히 많은데 발신 전화는 유일하게 도시가스공사에 전화를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도시가스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음성 녹음을 이제 받아요. 받아서 보니까 분명히 그 휴대폰의 주인공은 남성인데 여성이 통화를 한 목소리입니다. 이 전화. 그래서 이 A씨를 찾아갑니다. 일단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더니 A씨는 사실은 나한테 자주 찾아오는 손님인데 신용불량자가 되어가지고 휴대폰 개설이 어려우니 내 명의로 해서 그냥 빌려줬다라고 합니다. 네. 이 여성이 과연 누굴까라고 수사를 전개하다가 혹시라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처음에 보험사에 가입을 할 때 녹음된 음성과 대조를 해봤더니 이 여성의 목소리가 같았던 겁니다. 아. 살아있었던 거네요? 살아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내막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자기 명의로 보험을 수억 원을 들어놓고 네. 아무도 찾지 않을 노숙을 하는 체격과 나이와 이런 것이 비슷한 여성을 네. 우리 집에서 허드렛 일을 좀 해달라라고 유인을 해서 살해합니다. 네. 그리고 자기가 사망한 것처럼 자기의 신분증을 넣고 이 언니가 가족으로 가서 사망 선고를 받고 화장을 해버린 거죠. 경찰이 이 아파트에서 붙잡은 여성은 지난해 12월 사망한 것으로 신고된 무속인 44살 안모 씨. 안 씨는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입자 보험 사기를 모의했습니다. 무슨 영화 같은 있네요. 결국 형량은 어떻게 됐나요? 보험 사기나 이런 것들로 7년을 선고받습니다. 여성을 유인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정황상으로 인정을 하는데 살인이 인정이 안 됐죠 아마?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지금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본인은 법정에서 부인을 하고요. 이 시신이 없고 살해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재판장에서 이것을 인정 못한다는 거예요. 초기에 이제 많은 정보들을 이제 놓쳤던 사건이죠. 물론 결론만 말씀드리면 법정에서 지문만큼
또는 DNA만큼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지만 진범을 체포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증거가 중요한 만큼 이 범죄자들은 계속해서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되게 웃으실 수도 있는데 진돗개를 숭상하는 모시는 진돗개교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진돗개교. 네, 2014년에 이제 일어났던 일인데 2014년 8월 14일에 수상한 아동 실종 신고가 경찰에 접수가 돼요. 아들을 잃어버렸다라고 막 울어요. 어떤 엄마가 와서. 근데 그 아이를 어디서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가 잃어버린 시점이 이미 한 달이 지난 거예요. 네. 그럼 그동안 신고 안 하고 뭐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얘기하고 조금 수상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도 단순 실종 사건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아이의 행방을 막 찾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그 아동 보호시설 뭐 140여 군데도 조사를 해보고요. 엄마라는 최 씨 주변도 많이 탐문을 해요. 그런데 한 5개월 동안 계속 수사를 해봐도 전혀 어떤 혐의점이라든지 의심할 만한 부분을 결국 찾지 못해서 이 사건이 이제 미제로 남게 되거든요. 근데 미제로 남게 되었다가 2016년 2월에 이제 이 사건이 다시 이제 수면 위에 네. 떠오르게 되게 돼요. 왜 떠오르게 돼요? 당시에 2016년 2월에 그 미취학 아동인데 뭐 실종된 아이들을 좀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실종 신고된 이 사건이 다시 이제 경찰이 보게 되고 이거는 단순 실종 신고가 아니겠다라는 판단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게 돼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엄마 최 씨가 아이가 실종했다고 하는 시점을 전후해서 한 15일치의 그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보는데 이상하게 그 통화의 상대방들이 강서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 다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세대 주택을 살펴봤더니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어떤 범죄 혐의점은 바로 찾을 수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 단체에서 탈퇴했다는 사람 하나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어렵게 경찰이 이 사람을 설득을 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증언하는 것은 2014년 7월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교주격인 A라는 사람이 폭행을 하다가 사망을 했고 야산에 묻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강서구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는 이 단체가 진돗개를 모시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었던 걸로 밝혀지게 된 거예요. 악교에 쓰였다면서 3살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이비 종교 집단이 범행 3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주택가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이들은 영물로 여기는 진돗개가 짖었다는 이유로 아이를 잔혹하게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체가 뭡니까, 진돗개교? 진돗개교가 그냥 진돗개를 모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돗개가 거죠. 신인 건가요? 신인 거죠. 일종의 신인 거죠. 그러니까 진돗개한테 일단 다 존댓말을 해요. 먼저 내려가시지요 이런 식으로. 또 사당도 마련해 놓고 진돗개를 위한 어떤 의식을 거행을 하고 그리고 이 신도별로 각각 진돗개를 모시는 어떤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돗개의 어떤 수건을 빨아주는 사람, 앉는 사람, 그리고 뭐 목욕시키는 사람 이런 식으로 각각의 역할 분담이 있었고 동네 주민들의 어떤 증언을 들어봐도 모시는 모습이 누가 봐도 사실 보였던 거예요. 일단 이상하다라고 느꼈지만 사실은 뭐 딱히 어떤 범죄 혐의점은 없었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 네, 정도만.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거였는데 이제 알고 보니 그 진돗개를 숭상하는 그 잘못된 믿음을 가진 집단에서 아이를 학대하면서 이제 사망을 하게 한 사건을 이제 경찰이 찾은 거죠. 아이를 왜 학대했을까요? 처음에 진돗개가 아이를 보고 막 짖었다고 해요. 아이는 뭐 한 3살 정도 되는 아이였는데 그때 이제 진돗개교의 교주 같은 사람이 진돗개가 이렇게 아이한테 짖는 거는 이 아이에게 어떤 귀신이 쓰여 있어서 그렇다. 이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아이를 좀 때려야 한다라는 식으로 처음에는 가벼운 폭행으로 시작했다가 그 폭행 정도가 사실 당연히 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이가 사망한 날이 2014년 7월 7일이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아이가 좀 대소변을 못 가리고 계속 좀 칭얼대고 이러니까 좀 더 심하게 아마 때렸겠죠. 그렇게 돼서 아이가 갑자기 사망을 하고
그 과정에서 친엄마가 다 보고 있었어요. 친엄마는 가만히 있어. 친엄마는 아무런 뭐 말리거나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아들이 사망한 후에 이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이 사망한 아이를 흔적을 없애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전주의 야산에 이 아이를 묻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시신을 묻어요. 묻고 다시 집으로 왔는데 생각해보니 거기 멧돼지들이 많이 다닌다는데 멧돼지가 혹시나 아이를 묻어놓은 곳을 다시 파서 아이가 드러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불안감이 엄습해왔나 봐요. 그래서 다시 이들이 내려가서 아이의 시신을 꺼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화장합니다. 아이의 시신을 불태워버리거든요. 그 과정에 엄마가 다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라는 거에 좀 충격적이죠. 이 엄마가 그럼 경찰에 왜 실종 신고를 했느냐? 그것은 그러니까 자기들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혹시나도 모를 수사에 대비한 어떤 그 혼선을 주는 그런 목적이었고. 실종 신고가 너무 늦은 거죠. 그렇죠. 이것까지 이 엄마는 이제 교주와 그 진돗개교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 처벌 어떻게 받았나요? 그 엄마 최 씨는 이제 10년 형이 선고가 되고요. 아이를 직접적으로 이제 학대해서 사망하게 한 사람은 13년 형이 선고가 되고. 그러니까 죄 질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형이 좀 형량이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 좀 가슴 아픈 얘기네요. 이게 이렇게 좀 호응행랑하잖아요. 이런 종교에 빠지는 심리가 뭘까요? 뭐 기본적으로 사실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심리하고요. 사기 범죄에 속는 심리가 좀 유사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앞서 옴진리교 같은 경우 겉으로 뭐 의사라든지 전문직 성공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외형적으로 그럴 뿐이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결핍이 있어요. 해소하지 못한 그런 심리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 두 번째 상황적 요인이 겹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뭐 옴진리교 같은 경우는 일본의 95년 당시의 그 시대 상황이 있고 거기에 전반적인 삶에 대한 의미의 상실이라든지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다든지 여기에 세 번째 이러한 상황을 노리는 이 범죄자들, 사이비 종교의 교주나 혹은 사기 집단이나 아주 촘촘하게 짜여진 전략이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그냥 베풀어요. 당신 힘들지, 내가 들어줄게 라든지 또는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자존감, 낮은 부분들,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건드려주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외부와 차단을 시키죠. 다른 제3의 의견을 못 듣게 해요.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개입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소위 말하는 본전 심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때까지 내가 바친 게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당신이 중단하면은 다 날아가는 거야.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경우에 사실상 여기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고요. 이 세 가지를 다 와해시켜야만 피를 막을 수가 있죠. 뭐 종교를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정말 어떤 신념이고 개인의 선택 문제이거든요. 네. 본인이 판단 능력이 미약해서건 환경적으로 취약해서건 이런 종교를 선택하고 본인이 그렇게 살겠다고 하면 본인이 책임져야 될 문제거든요. 근데 정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진돗개교 사건처럼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이 같은 경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게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는 사건이 꽤 있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이들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가족을 둔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피해자들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화폐가 없어지는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화폐가 완전히 없어진 세상까지 가기 전에는 일단 중간 단계로 필요한 게 아마 카드 같은 거일 거예요.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가 지금은 당장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카드를 이용하면은 완벽하게 안전한 것일까? 2007년에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2007년만 해도 그러니까 은행 카드 같은 것들을 현금 출납기 같은 기계에 집어넣고 거기 자기의 비밀번호를 치면은 현금이 나오고 현금을 이용해서 이제 뭔가 하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만약에 누군가 이 기계 자체를 가짜로 이제 만들어서 카드를 넣었을 때 카드를 바로 다 복제를 해서 그 카드를 이용해서 뭔가를 한다면 어떨까? 그 현금의 줄기가 똑같이 생긴데 가짜다.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생긴 거 만들어야 되고 이제 추가적으로 그 안에 그 카드의 정보를 복제해내는 기계를 넣어야 되고 실제 이런 일을 실행에 옮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일당들이 중국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길 가다 보면은 은행이
관리하지 않고 밖에 그냥 뭐 매장에서 관리하거나 그렇게 해서 편의점 포로만 같은데. 그렇죠. 이제 네. 그런 것들에 주로 이제 갖다 놓고서 카드를 집어넣었을 때 그러니까 당장 돈을 주면 안 되잖아요. 이 기계는 뭐 오류입니다. 뭐 이러면서. 그렇죠. 돈을 주면 안 되니까 뭐 잔액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신호가 나오는 거죠. 그럼 사람이 잔액이 없나? 그리고 다른 데로 이동하는 동안 거기서 이제 얻어낸 정보를 가지고 이제 카드를 만들어서 그 카드로 돈을 딴 데서 빼는 거죠. 가짜 현금 인출기로 알아낸 카드 정보로 몰래 예금을 빼내간 절도단이 잡혔습니다. 경찰에 압수된 가짜 현금 인출기입니다. 금 모양은 진짜와 차이가 없지만 한도 초과 등의 문구만 뜨도록 만들었습니다. 범인들은 그 사이 고객의 카드 정보는 인출기에 장착된 카드 판독기로 비밀번호는 몰래 카메라를 통해 빼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이 7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 기계를 만드는데 드는 돈이 2억 원, 2억 원이었다. 진짜로. 그래서 2억 원을 들여 만든 가짜 인출기로 이제 벌어들인 돈이 7천만 원. 그 정도 아이디어가 있으면 딴 거라도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이렇게도 이제 할 수 있겠지만 2021년 부산에서 있었던 이제 사건인데요. 이제 스키머라는 기계인데 이거는 카드를 그냥 한 번 긁기만 해도 사실은 그 안에 정보를 다 뻔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계를 갖고 다니면서 아파트 문 앞에서 결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치킨 시켜도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을 이용하는 건데 카드를 받아서 일단 자기가 가져온 스키머라는 기계에 먼저 거요. 그러면 정보를 다 빼냈죠. 그리고서는 이게 왜 안 되지? 뭐 다른 기계로 해볼까요? 뭐 이러고 한 번 더 긁는 그때 이제 진짜로 결제를 하는 거예요. 카페 주인이 음식을 시키고 카드를 내밀자 배달 기사가 카드 단말기를 꺼내 결제합니다. 하지만 결제가 안 되는지 또 다른 단말기를 꺼내 다시 결제를 시도합니다. 결제를 하는 척하며 먼저 가짜 단말기로 카드 정보를 복제한 뒤 실제 결제를 다시 한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렇게 빼낸 정보를 이용해서 카드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서 그걸 본인이 쓰면은 이제 잡힐 수가 있으니까 이들이 참 이게 또 영악한 것이 그 텔레그램에 이렇게 복제된 카드가 있다고 개당 50만 원에 팔아요. 그래서 이걸 산 사람들은 그렇게 복제된 카드를 이용해서 보통 금은방에서 결제를 했다 그러는데요. 1,700만 원 가까이 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배달기사 4명과 총책등 일당 5명은 이렇게 복제한 신용카드를 인터넷에서 한 장당 50만 원씩 받고 팔았습니다. 불법 복제 카드를 산 3명은 수백만 원짜리 귀금속이나 비싼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결제한 뒤 되팔아 현금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이제 카드도 카드지만 이제는 대부분 다 온라인 결제 시스템들을 이제 이용하시잖아요. 온라인 결제 시스템은 편리한 것만큼이나 위험성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 개인정보가 자기가 새로 스마트폰을 개통할 만큼 충분한 정보만 빠져나가면 이제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그럼 누군가 이제 제 명의로 폰을 이제 개통을 하고 많은 그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저희의 모든 결제 수단이 모바일 기기로 넘어가면서 또 범죄자들은 이걸 또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에 대한 이제 대비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조이팔 사건 워낙 유명하죠. 단군 이래 최대 사기범으로 불리는 다단계 사기투자업체 회장 조희팔 씨.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 원 넘는 범죄 규모. 금융 다단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이 조이팔 사건은 앞에 말씀드렸던 메이도프 사건보다 더 악랄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메이도프는 그나마 대상들이 좀 금융회사들이 많았어요. 근데 조이팔은 말 그대로 서민의 등을 친 그것도 수많은 피해, 우리나라에서는 뭐 있을 수 없을 정도의 큰 피해를 냈던 사건인데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조이팔이 1957년생인데 어렸을 때는 좀 막노동이라고 하죠. 몸 쓰는 노동을 좀 많이 하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이런 사기에 눈을 떴다고 합니다. 사기에 눈을 떠서 2004년에 어떤 새로운 돈을 버는 방법을 가져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법은 그럴듯한 방법이면 돼요. 뭐냐는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이 내세운 거는 요즘에 나이 든 사람이 많이 늘어나니까 의료기기의 수요가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주면 내가 그 돈으로 의료기기를 사서 이걸 리스를 해주겠다. 많은 사람들한테. 그럼 매달 그 리스료가 들어올 테니까 우리 수익률이 되게 좋을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줘. 내가 의료기기를 사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가 그걸 팔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조금씩 줬죠. 근데 앞에서 폰지 사기 때처럼 조금 준 거에 대한 수익률을 약속된 대로 줍니다. 이 조이팔이 약속했던 수익률이 8개월에 32%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을 해줘요. 이렇게 하고 몇 달에 걸쳐서 사람들한테 실제로 투자한 사람들 돈을 줍니다.
수익률이 엄청 좋잖아요. 그 입소문이 퍼져요. 입소문이 퍼져갖고 너도 나도 여기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조이팔이 법인을 세웁니다. 법인을 세우고 대리점 같은 걸 만들어요. 전국에다 대리점을 쫙 뿌려요. 그 의료기기를 파는. 가면은 의료기기가 전시도 돼 있어요. 전국의 센터만 49곳을 만들어서 사기를 조직적으로 쳤다 그럽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회 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수익을 받아갔다. 당신은 뭐 하십니까?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돈이 몰립니다. 이 조이팔 사건도 밝혀진 이유는 뻔합니다. 원래 이 조이팔이라는 사람부터 이렇게 메이도프처럼 수십 년을 하려고 한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런 명망이 없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금방 무너지기 때문에 최대한의 돈을 빨리 빨아들여 쓴 그 순간에 갑자기 전화를 안 받아요. 센터에 전화를 안 받고 뭐지? 가보니까 문이 닫혀 있어요. 회장이라는 조이팔 어디 갔어 했더니 행방도 못 찾습니다. 그때서야 부랴부랴 이제 검찰에 뭐 전화하고 금융감독원에 전화해서 2008년에 경찰이 회사를 압수수색하게 되는데요. 이 조이팔 일당은 전산망을 다 부셔버리고 컴퓨터를 다 부셔버리고 돈을 들고 이미 도망갔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에 이 조이팔 사건의 총 피해액이 지금 조를 결국에는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재수사에서 밝혀진 피해자만 7만 명이라고 하니까 뭐 어마어마한 숫자죠. 정말 상상하기 힘든 피해자가 그냥 발생한. 우리나라 역대 최대 사기 사건인 거죠. 뭐 숫자로나 규모로나 뭐 믿기지 않는 숫자니까요. 엄청난 안타까운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조 원에 이르는 최대 피라미드 사기 사건이 났습니다. 처음엔 꼬박꼬박 배당금을 지급했으나 지난달부터 돈을 주지 않다가 이달 초 갑자기 업체 대표 등 운영자들이 돈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피해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주부들로 다단계 판매의 특성상 대부분 주위 사람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장님 8천까지 돈을 너무 많이 끌어놔가지고 진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해. 여기 우리 집 바닥에서 죽는다고. 그 같은 방식의 폰지 사기인가요? 조이팔도? 똑같죠. 뒷사람의 돈으로 앞사람만 이익을 얻고 뒷사람의 돈은 보장되지 않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당연히 사기 범죄죠. 사기 범죄. 근데 더 안 좋은 게 2008년 12월에 이 조이팔이 중국으로 밀항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으면 잡힐 거 하고 돈 쓸 수가 없잖아요. 누구 다 얼굴을 아니까. 근데 밀항에도 잡아야 되지 않겠냐. 인터폴 같은 거를 통해서. 그렇죠. 워낙 피해가 크니까. 워낙 유명한 사건이니까 전 국민이 다 관심을 가졌는데 저 3년 뒤에 어떤 일이 이 동영상이 하나가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2011년 12월 조 씨가 중국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라고 발표가 나죠. 발표가 나죠. 다단계 사기왕 조이팔 씨의 시신이 투명한 관 속에 놓여 있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그 죽음을 두고 얘기 많았어요. 예, 동영상이 오잖아요. 봐라 죽었다. 가장 먼저 든 의심은 화장 들어가는 사람을 왜 찍었고 굳이 얼굴 보이게 유리관으로 보란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찍어갖고 가서 했다는 거. 또 뭐 사망 진단서에 뭐 중국 공안 뭐 도장이 안 맞았다, 사망 일자, 화장 일자가 안 맞았다 등등등등 많은 의혹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화장을 했기 때문에 사망으로 판정이 났던 사건이었죠. 뭐 이 조이팔 사건 때문에 실제로 뭐 가정이 파탄난 건 부지기수고 자살하시는 분도 뭐 많이 생겼다고 하고 그래서 너무 피해가 크니까 그 검찰이 2014년에 조이팔 사건을 이제 재수사합니다. 전부 재수사를 해서 뭔가 큰 기대를 했는데 다시 한번 사망한 것이 맞다. 이렇게 나오면서 2016년 6월 28일 날 조 씨가 사망했고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을 내리면서 수사가 지금 종결됐죠. 희대 사기꾼 조희팔이 진짜 중국에서 사망한 걸로 검찰이 수사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 씨 가족들이 촬영한 이 영상에 대해 검찰은 위조 흔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례식 참석자들의 진술이 일치했다는 점과 함께 검찰이 조 씨가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린 근거입니다. 결국 조이팔의 죽음은 이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명확히 남은 거는 피해자들이 남아있죠. 야, 이게 폰지 사기가 100년이 넘었어요. 시간이 지나도 계속 벌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폰지 사기의 근본적인 뭐 모든 사기가 그렇지만
우리 욕심이 좀 있잖아요. 1년에 30%, 1년에 40%, 심지어 막 100%. 그렇게 훌륭한 돈을 버는 모델이 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잘 있으면은 그건 어떻게 되냐? 상장 회사가 돼요. 그렇죠. 거기 투자하려고 그렇게 뛰어다니는 사람들도 못 찾는데 갑자기 어느 날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30%, 20%, 뭐 50%를 보장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보장이란 말이 제일 위험한 말 같아요. 보장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섣불리 보장이라고 얘기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위험이라는 말을 숨기는 거예요.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감정 중에 하나가 불확실하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건드려주는 것이 이 사기 수법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나는 보장할 수 있어 라는 한마디만 있어도 꿈과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의존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한 얘기인데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그러니까 수익이 있으면 위험도 있다. 그렇죠. 위험이 있으면 수익이 있고 두 개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솔깃한 길을 조금만 좀 무디게 만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미영 팀장,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죠. 얼마나 심각하면은 전 국민이 아는 팀장님이 되셨어요. 당연히 범인은 김미영 씨가 아니겠죠. 그렇죠. 이 김미영이라는 이름은 그냥 완전히 가명이고요. 총책 박 씨가 9년 만에 검거가 됩니다. 사기 수법은 어떤 거였나요? 일단 김미영이라고 하는 이제 가상의 인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불특정 다수한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그다음에 신용불량자도 대출을 해주겠다. 뭐 이런 문자 메시지를 무작위로 이제 보내가지고 거기서 반응을 하는 사람한테 상담을 하면서 정보를 이제 개인 정보를 다 수집을 합니다.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저희가 힘들게 지금 그 신용불량과 대출을 못 받고 있는데 불러달라는 대로 그냥 개인 정보를 다 불러주는 거죠. 이 방법으로 해서 피해자 뭐 역시 수만 명이고요. 알려진 것만 8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인된 금액. 확인된 것만. 네. 근데 이제 총 금액을 추정을 해보니까 경찰이 한 4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마 훨씬 더 많겠죠. 필리핀, 중국, 베트남의 콜센터를 이제 확대해서 나가면서요. 직원이 한 1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기업이죠, 그냥. 그리고 그걸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직원들을 움직여야 되니까 이제 회사처럼 성과급도 주고 여행도 시켜주고 선물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해나가는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겉은 가구 공장이지만 들어가면 조직원들이 모인 콜센터입니다. 총책 밑에 사장단, 아래 팀장들과 팀원을 뒀습니다. 워크숍을 하며 단합을 강조하고 실적에 따라 돈을 줘 경쟁도 붙였습니다. 서민들로부터 가로챈 돈은 유흥을 즐기거나 리무진을 타는 등 호화 생활에 쓰였습니다. 이거 범인 어떻게 검거된 겁니까? 오랫동안 체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9년 만에 검거가 됩니다. 수사관들이 추적을 해보니까 총책 박 씨가 필리핀 마닐라에 있다는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특히 필리핀 같은 경우에 경찰을 설득해가지고 2010년도부터 코리안 데스크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 코리안 데스크는 경찰이 이제 수사를 같이 공조할 수 있는 요원들을 아예 거기다 상주시키는 시스템이에요. 그 외국에서 계신 한국 경찰이 있는 거죠. 한국 관련 사건을 한국인과 관련된 우리 한국인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상주를 하다 보니까 실정이나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정보원 활용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결국은 한 소도시에 숨어서 은거를 하고 있던 총책 박 씨를 체포를 하는데 이자가 누구였었냐 하면 모 경찰서에서 이 보이스피싱을 담당해서 수사하던 경찰관 출신이에요. 세상에. 진짜 해대도 너무하네요. 야, 이건 지난 4일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 인근. 뒷수갑이 채워진 남성이 무장한 필리핀 이민청 직원들에 이끌려 승합차에 탑니다. 이 50대 남성은 일명 김미영 팀장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A씨입니다. A씨는 과거 한국에서 사이버 수사팀 근무 이력이 있는 경찰 출신 인물로 해임 뒤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이버 수사대 같은 데서 근무하면서 그 수사를 잘해가지고 체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특별 승진까지 했던 경력이 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뇌물을 받은 죄로 이제 파면이 됩니다. 그 길로 이 박 씨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피해자들 마음고생들이 굉장히 심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강력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이제 사이코패스들을 많이 보아왔잖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사이코패스들은 뭐 사람들을 막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폭행하고 살인 저지른다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경제범죄나 지능범죄에서 나타나는 사이코패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분석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가보면 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총책들 사이코패스의 점수나 성향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서 이 피해자가 재산을 다 편취당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가족이 다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죽고 나면 그건 내가 죽으라 그랬니? 그 욕심부리다가 돈 다 잃어버린 자기들 잘못이지 라는 것으로 자기 죄책감을 희석시켜버리거든요. 근데 그 희석시킨 범죄 의도는 고스란히 피해자의 심리로 남습니다. 내 탓이야. 내가 바보 같았어.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은 재산을 편취당하고 나면 그 자식들한테 볼 면목이 없다 보니까 거의 뭐 회복이 안 되죠. 안타까운 사건 사례가 하나 있는데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아마 보내라, 용돈 보내라 해서 돈을 많이 모아놨대요. 근데 이분이 쓰신 건 아니고 자녀들 명의 통장을 또 만들어서 갖고 계셨나 봐요. 이거를 갑자기 이 보이스피싱을 당하면서 다 날리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녀들이 이제 오해를 한 거죠. 저렇게 될 거를 그렇게 욕심냈냐고. 근데 나중에 이제 유품 정리하다 보니까 다 자기들 걸로 그냥 이렇게 해놓고 배불지도 못하고 가셨네요. 한 일가족의 삶이 그냥 망가지는 거죠. 피해자의 삶이. 그래서 체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예방이 되게 중요한 그 범죄 중에 하나죠. 이런 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야 이거 그것도 좀 바보같이 당하냐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우리의 얘기가 그분들은 또 한 번 큰 상처를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거 아차하면 누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늘 우리가 알쓸범잡에서 얘기했듯이 비난받고 처벌받아야 될 것은 가해자지. 그렇죠, 그렇죠. 피해자는 누구라도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자는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범행을 저지르는 가해자의 책임이죠.